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비타민을 하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했었던 첫 표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섭취 기준에 대한 개요를 했고, 영양소별 섭취 기준에서 에너지와 다량 영양소까지 마치고, 이번 시간부터 비타민에 대한 섭취 기준 설정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볼 텐데, 그 비타민은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누어서 A, D, E, K랑 또 수용성 C부터 해서 비오틴까지 쭉 이제 나열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용성 비타민 A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비타민 A는 이제 요약이 있고 분석 틀을 볼 거고, 지표를 설정할 때 어떤 걸 고려했는지, 그다음에 비타민 A의 생애 주기별 섭취 기준, 그다음에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 섭취량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상한 섭취량을 설정하기 위한 분석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A는 이제 미량 영양소고 지용성이죠.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생식, 상피세포의 분화, 세포 분열,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이 비타민 A는 그 유도 물질이 생물학적인 발달과 노화와 이제 관련이 있는데, 그 유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 애시드라고 하는 이제 활성형이에요. 이 세 종류가 다 비타민 A의 활성형인데 하는 일이 각각 다 다르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충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 애시드는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형태예요. 비타민 A 중에서도. 근데 비타민 A의 전구체로 알려져 있는 카로티노이드들이 있습니다. 알파, 베타, 베타 크립토크산틴이라고 하는 것들이, 카로티노이드들은 이제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 전구체들이죠. 근데 이 성분들은 식물성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거예요.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 애시드는 동물성을 섭취하는 거다. 또 기본적으로 결핍이 되면 비타민 A는 눈이랑 영향이 많이 있다고 되어져 있고, 또 피부, 그죠? 상피세포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성장이 안 된다거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결핍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자, 분석 틀을 보시면 급원식품으로서는 식품과 영양 보충제를 먹게 되고, 얘네들이 대사되는 대표적인 기관이 간이죠. 간에서 뭐 레티놀이, 레티닐 에스테르, 에스테르라고 하는 것은 지방산이 결합되어져 있는 형태예요. 되기도 하고, 뭐 베타카로틴이 대사되기도 하고, 레티노익산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출되는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노출 지표는 영양 판정이라는 것을 할 때 비타민 A의 영양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것들이랑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거고, 이것이 영양적으로는 유전자 조절이라든지 종양을 뭐 마커한다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죠? 또 모유의 영양, 또 활성산소종, 비타민, 이제 카로티노이드 같은 경우는 항산화 작용도 하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고, 또 대표적인 암 적응 능력을 통해서 눈 건강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뭐 종양이라든지 염증을 봐서 암, 뼈나 사망, 면역 기능, 성장, 생식 능력, 심혈관계 질환, 항산화 기능에도 이 비타민 A가 다 연관이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 분석한 내용을 보면 비타민 A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표를 설정할 때 간에 있는 비타민 A의 저장량을 주요 지표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건 기준이 있고, 또 하나는 비타민 A의 단위가 RE라고 하는 레티놀이죠. 레티놀. L자가 하나 더 들어요. 레티놀 이퀴벌런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뀌었어요. 레티놀 활성 당량이라고 하는 RAE로 바꾸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A 지표를 설정을 할 때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그 근거에서 기름 형태로 정제된 베타카로틴의 활성은 레티놀을 1로 봤을 때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식사 속에 있는 베타카로틴은 이렇게 정제시켜서 만들었던 베타카로틴에 비해서 6분의 1. 식사 속에 있는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 레티놀 당량의 6분의 1로 조정했고, 그 다음 카로티노이드들 중에서도 베타카로틴과 레티놀 활성 당량의 비율을 각각에 대해서 식사 속에서 전구체와 레티놀과의 비율을 12대 1로 우리가 규정을 해서 환산을 해서 이제 필요량을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것은 레티놀 당량이 아니라 레티놀 활성 당량,
바꿔졌다라는 거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베타카로틴이 가장 레티놀로 전환이 잘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 알파라든지 뭐 베타크립토크산틴 이런 것들은 이거에 또 반으로 더 줄죠. 24분의 1의 활성 당량을 갖는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먹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알파카로틴이다. 그러면 24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죠. 레티놀 당량으로 바꿀 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에 예전까지 우리는 R이라고 그래서 레티놀 당량을 썼어요. 이건 활성 당량인데. 레티놀 당량과 활성 당량이 어떻게 달라졌나 봤더니 2분의 1배, 반으로 줄어서 측정하게 되더라. 그래서 수치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활성 당량으로 바꾸었을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5년도부터 R2를 RAE, 활성 당량으로 변경을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비타민 A의 섭취가 사실은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식물성을 통한 카로티노이드에 매우 의존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카로티노이드의 흡수율이 레티놀 당량으로 할 때에 비해서 2분의 1로 감소했기 때문에 먹는 양을 확 줄여버렸죠. 그래서 계산적으로 봤을 적에 비타민 A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보다 적게 먹는 게 아니고 계산이 바뀌어서 적게 먹는 사람들의 비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된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수치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생애 주기별로 섭취 기준을 먼저 보시면, 영아기의 경우는 비타민 A의 체내 상태 변화를 반영한 기능적 지표가 부재하다. 자, 평균 필요량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려고 했더니, 영아기의 경우 비타민 A가 부족할 때 이 아기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기능적인 지표가 아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들의 그 모유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A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계산한 값으로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 계산했던 것처럼 모유 섭취량 780에다가 100ml의 모유 속에 42.9 마이크로그램만큼의 비타민 A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계산을 한 거죠.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약 330 마이크로그램 레티놀 활성 당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30으로 계산됐지만 50 단위로 끊어서 350 RAE로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아 후기는 이제 이유식을 통해서 먹는 것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체중비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55kg, 그 다음에 후기가 8.4kg를 정리해서 450으로 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시리터당 42.3 마이크로그램 있었던 RA를 780ml를 먹으니까 이 데시리터로 환산을 했더니 7.8 데시리터가 된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330이 나왔고, 그것을 이제 50 단위로 맞춰서 350으로 맞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표준 체중 대비로 후기를 계산을 해 봤더니 이제 450이 됐다라고 해서 영아기에 대한 설정 비율 충분 섭취량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에서 18세에 대해서 이제 성장기 아이들은 아동 및 청소년기에 비타민 A 평균 필요량 설정을 위한 것들이 이제 충분하지 않아서 간에,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적에 간에 저장되어져 있는 비타민 A의 양이 가장 적절하다 그랬죠. 그 부분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성인의 권장 섭취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하다 보니 성장기가 먼저 나왔지만 사실은 성인에 대한 그 양이 먼저 이제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인의 이 권장 섭취량에다가 표준 체중을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평균 필요량의 F값을 곱하여서 계산을 합니다. 이 F값은 체중 성장기, 그러니까 성인의 체중에 그 시기 성장기의 체중에 대한 비를 곱하고, 그 다음에 성장 개수는 우리가 앞에 다른 영양소 할 때 봤죠. 성장 개수는 남자, 여자의 경우 1에서 2세는 0.3으로 잡았고, 3에서 14세는 0.15로 잡았고, 15에서 18세는 0.15, 여자는 없음.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이 표는 나올 때마다 붙여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이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성장기는 성장 개수라는 게 필요한데 그 연령대별로 성장 개수를 달리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F값을 구하면 그 F값에다가 성인 평균 필요량에다 이 값을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해져서 평균이 나왔다. 그러면 변이계수 20%를 적용하니까 변이계수 20%는 1.4를 곱해야 되죠. 그죠? 뒤에 한번 볼게요.
일단은 평균 필요량 구하는 겁니다. 아까 했던 이게 성장 계수예요. 그래서 1에서 2세 같은 경우 0.3 여기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3에서 14세는 0.15, 0.15 전부 다 0.15. 그 다음에 15에서 18세 0.15 쭉 0.15인데 15에서 18세의 여자의 경우는 성장 계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0이 됩니다. 0. 여기 있는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스스로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에서 왔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게 체중 비죠.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F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F. F는 여기서 보면은 키가 안 돼서 여기까지만 할 건데 요만큼이 F예요. 그러니까 요걸 구해서 20대, 남자 20대, 여자 20대 평균 필요량에다가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값이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남녀를 구분할 수 있는 나이이긴 하지만 1에서 5세 같은 경우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 남자 같은 표준 체중이죠. 하나로 되어져 있으니까 남녀가 없어서 같은 표준 체중에 남자를 기준으로 한 값 하나 만들고 여자의 20대 평균 체중에 대한 값을 하나 만들어서 둘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값으로 대표치를 줬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3에서 5세 같은 경우도 남자 여자가 구분되어져 있지 않은데 그 남자의 경우에 있었던 체중, 여자의 체중을 곱해서 나온 값을 나누기 2해서 대략치로 잡았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에 대한 성장기는 이렇게 성장 계수를 이용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20%를 변이 계수로 썼기 때문에 1.4를 평균 필요량에다가 모두 곱했습니다. 모두 곱해서 계산 값이 권장 섭취량으로 계산된 결과치입니다. 성인기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비타민 A 평균 필요량은 성인의 경우는 이런 계산식을 갖고 있어요. 이 계산식을 보면 A, B, C, D, E, F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다 정해놓고 이 수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값을 다 알려줬어요. A는 비타민 A가 제거된 식사를 섭취할 때 손실되는 A 저장량의 배분율, 간 비타민 A가 용인될 수 있는 저장량, 체중에 대한 간 무게의 비율, 이런 것들을 정한 다음에 이걸 모두 다 곱한 값이 있습니다. 이 곱한 값을 가지고 평균 필요량을 잡았고 변이 계수는 20%를 적용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앞에 있었던 거 표를 가지고 왔는데 0.5죠. 0.5%예요. 그러면 수치로 들어가면 0.005가 되죠. 0.5%를 계산식에 들어가면 그대로 다 곱했고 그 다음에 20, B가 20이었고 C가 0.03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 몸무게가 이렇게 있는데 g이에요. 그러니까 다 천 단위로 높여준 거죠. 68.9kg인데 68,900g으로 해서 계산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에서 비율 1.1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저장 효율 40%. 40%에 대한 효율은 이제 나누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40으로 나누어 준 값을 가지고 평균 필요량을 했고 거기다가 여기 1.4는 변이계수 20% 적용해서 계산한 값으로 성인에 대한 평균과 권장이 계산되었습니다. 노인기는 비타민 A의 필요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풀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든 양을 기초로 하였고 10단위로 조정하였다. 똑같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계산이 되어졌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임신기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식사로 섭취한 비타민 A는 저장이 된 후에 필요에 따라서 엄마가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는 태반에 저장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제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서 비임신 여성보다 50 정도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자료가 부족해서 그냥 미국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플러스 50을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A의 권장량은 평균 필요량의 2배의 변이 계수를 했다. 우리가 아까 했던 20% 적용할 것이고 그것을 2배의 변이 계수를 하게 되면 그게 70이 되거든요. 70. 그러니까 50에 대해서 1.4를 이제 곱하면은 대략적인 70으로 보아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부가량을 70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가지고 온 자료, 밑에 거는 거기에 대해서 변이 계수를 적용한 값 70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수유기는
산모의 경우 레티놀의 함량만을 고려하였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고려하지 않고 레티놀 함량만을 고려한 값이 있었고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유부의 경우 780ml의 분비량, 그 다음에 영아기 때 우리가 330 RA라고 우리가 얘기해서 수유부의 경우 비임신 여성에 비해서 그때 영아기와 동일하게 계산값에서 20을 더해서 350만큼을 부가적으로 더 주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아기에 대한 것이랑 수유부랑 비슷하게 가는 계산식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바로 드러났네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350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필요량은 350으로 했고 2배의 변이 계수를 고려해서 490으로 권장 섭취량을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한 섭취량이에요. 상한 섭취량은 급원과 이제 앞에 우리가 상한이랑 또 그 앞에 다른 분석 틀이 있을 적에 앞에 거는 결핍이 됐을 때에 대한 분석 틀이고 상한 섭취량에 대한 분석 틀은 과잉으로 먹었을 경우에 대한 분석 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의 동일하죠. 노출 지표까지는. 근데 많이 먹었을 경우에 간 독성과 골밀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뭐 이런 지방간이라든지 미수가 두통도 올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과잉으로 노출이 되면 암이나 황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상한 섭취량을 설정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가 과다 섭취하게 되면 지방, 간 등 간 손상이 올 수가 있고 세포막이 불안정화되고 사사나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한 때 태어나는 거 혹은 기형아의 출산, 뼈와 연골의 손상, 두통 등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하나씩 설명해 보면 비타민 A 그 정보체를 만성적으로 섭취하면 전반적으로 골밀도가 감소한다는 것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과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좀 더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고요. 또 그다음에 비타민 A를 과잉으로 섭취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태아 기형의 발생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타민 A는 적게 먹어도 심각하고 과잉으로 먹어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영양소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 비타민 A의 저장 기관이기 때문에 과잉하게 되면 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영향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간 독성과 인과관계가 나타났다는 거죠.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비타민 A 과잉 섭취가 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식품과 보충제로 굉장히 많은 양의 비타민 A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그 여성들보다 굉장히 이제 세포적의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과잉 섭취는 안 된다. 비타민 A도 조절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식물성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었을 경우에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 너무 많이 먹으면 이런데 손바닥에서 색소가 좀 묻어나기도 하는 거죠. 피부색이 노랗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비타민 A가 상한 섭취량을 내가 설정하려고 하는데 연구자라면요.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할까 하는 그 물음에 대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설명해요. 비타민 A가 과잉으로 섭취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비타민 A를 얼마만큼 섭취해서 점점 늘어가면 혈장이나 간에서 그 농도가 어떤 모양으로 그래프가 모양으로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될까라는 것을 이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건강적인 문제가 나타날 거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두통, 미수가, 지방간, 골다공증, 암, 황달 등을 두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 봤던 분석 틀에서 건강 상태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질병들이죠. 자, 생애 주기별로 A의 상한 섭취량을 한번 보면은 영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평균 6,460 마이크로그램의 이거 레티놀 당량이에요. 이거는 활성 당량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비타민 A가 과잉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상한 섭취량이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상한 섭취량을 할 때는 최대 유해 용량이 있고 최저 유해 용량이 있고 최대 무해 용량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6,460을 먹였더니 과잉증이 나타났으니까 유해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유해 증상이 나타나는 수치는 우리가 최저 유해 용량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상한 섭취량은 최저 유해 용량은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최대 무해.
최고로 먹어도 아무 일이 없는 걸 주로 쓰는데 비타민 A는 그런 자료가 없어서 최저유해 용량인 6,000을 가지고 있었고 불확실 계수를 10으로 잡은 거예요. 최저 유해 용량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인 불확실 계수 10을 잡았는데 앞 시간에 우리가 처음에 개요할 때 했었던 것처럼 상한 섭취량은 최저 유해 용량 또는 최대 무해 용량을 알게 되면 거기에다가 불확실 계수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영아의 경우 이만큼에서 문제가 되는 걸 잡았는데 그걸 10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600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600 이상 먹지 말도록 해라. 이 불확실 계수가 없으면 그냥 하루에 6,000 먹으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만 불확실 계수를 우리가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600만큼 낮춘 거예요. 위험률이 높은 것일수록 불확실 계수가 커서 숫자를 점점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숫자를 만든 거죠. 600 마이크로그램 레티놀 활성 당량을 잡아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계산은 동일한 계산에 대한 표가 여기 나타나 있는 겁니다. 상한 섭취량에 대한 거예요. 성장기는 1에서 18세의 경우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상한 섭취량을 구해요. 성인의 상한 섭취량은 요 다음 3번에서 나올 텐데 이제 구해졌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체중비로 이제 나누겠다는 거죠. 체중으로 보정한 값으로 그 연령대에 비타민 A의 상한 섭취량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아의 경우는 1에서 2세, 3에서 5세 모두 남자 체중으로 계산한 값이 여자 체중으로 계산한 값보다 낮아서 남자의 계산값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한 섭취량은 낮게 해야 되거든요. 약한 사람 위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낮은 사람의 것을 가져와서 남자 걸 가지고 할 거다. 그래서 비타민 A 상한 섭취량은 반올림하면 500 정도이고 1에서 2세의 유아보다 체중이 더 낮은 영아에 비해서 더 낮은 상한 섭취량이 측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서 올림을 적용하여서 600을 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영아를 한번 보시면 600이 나왔어요. 영아기가. 600이 나왔는데 유아기를 계산을 했는데 500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500을 이제 올림해서 600으로 잡았다라는 거죠. 1에서 2세는. 3에서 5세는 성인 남자 체중을 기준치로 해서 계산을 해서 750이 나왔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아동기도 마찬가지로 남자 체중에 대해서 마찬가지 남자 계산값이 낮기 때문에 남자 아이의 것을 가지고 이제 기준치를 만들어서 값을 만들었다라는 거 동일합니다. 다 남자에 대한 거고 계산은 뒤에 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청소년 여자도 남자 기준치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성인 남자에 대한 기준치로 체중에 대한 기준치로 계산을 했다라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인을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이걸로 봤을 때 성인이 3,000이 나왔던 거죠. 3,000 마이크로그램 RA인데 1에서 2세 아이들의 몸무게가 11.7이고 성인의 몸무게가 68.9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값으로 500이 나왔어요. 그런데 앞에 얘기했다시피 영아기가 600인데 1에서 2세를 500으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올림으로 해버려서 600으로 잡았다라는 거. 이 나머지 연령대들은 다 3,000을 기준으로 그 성인의 몸무게에서 그 연령대의 표준 체중으로 계산한 값으로 다 계산한 값이에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요거는 그냥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인기와 노인기에 있어서는 먼저 2번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가임기 여성을 제외한 모든 19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는 독성 종말점이라고 하는 것을 간독성으로 잡았어요. 간독성으로 잡았고 최저 유해 용량이 14,000 마이크로그램이고 불확실 계수가 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값으로 정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가임기 여성을 제외한 모든 19세 이상의 성인들에 대한 거고 임신부와 수유부 같은 경우는 이 독성 종말점, 상한 섭취량에는 독성 종말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이상을 먹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증상이 다 있는데 비타민 A의 경우 일반 성인의 경우는 독성 종말점이 간독성이고 임신부와 수유부 중에서도 이제 임신 시에 태아가 기형이 발생되는 점을 독성 종말점으로 해서 최대 무해 용량이 4,500, 불확실 계수 1.5를 적용하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유부와 임신부를 같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비타민 A는 상한 섭취량을 설정할 때 독성 종말점이 2개예요, 2개.
하나는 태아 기형 발생, 그 다음에 하나는 간독성 이렇게 잡아서 정리가 되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은 가임기 여성의 상한은 4,500에서 1.5를 했는 3,000이 되는 거고, 가임기 여성을 제외한 성인의 경우는 유해 용량이 14,000에서 5를 나눈 3,000 값이에요. 결국은 3,000이 된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죠? 그래서 요 부분만 빼고 전부 다 14,000을 기준으로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비타민 A를 주요 근원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돼지의 부산물, 간 이런 거, 순대 먹을 때 먹는 간 이런 것들이죠. 돼지나 소부산물을 통해서 비타민 A가 주요 근원 식품인데 비해서 고함량 식품도 마찬가지로 소나 거위, 돼지 부산물 같은 것들 속에 많은 양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